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 김지원입니다. 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을 갖다가 이제 입문 강의를 따라 우리 선생님들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입문 강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갖다가 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입문 강의만 제대로 정리하셔도 기본 20점에서 40점 사이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40점 과락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40점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60점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에 필요해서 다른 점수를 갖다가 꽂을 수 있는 그런 민법 점수가 형성될 수 있는 거니까 입문 강의를 갖다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입문 강의를 갖다가 들어놓으시면 뭐 민법을 갖다가 나중에 혼자 읽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법대를 갖다가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대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교재 8쪽을 펴보세요. 8쪽을 펴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1장 민법 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서론은요. 민법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민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이라든가 민법의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도대체 어떤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공통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서론은요, 민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제1절 보시면 민법의 뜻 이렇게 돼 있죠. 민법의 의입니다. 앞으로 의 이렇게 나오면 뜻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말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민법의 의인데요. 민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8쪽에 보시게 되면 민법의 개념이 나와 있고 민법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법을 갖다 공부하니까 도대체 민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때의 생활관계는요, 국가로부터 복종을 당하는 관계가 있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저지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저지른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죠. 물건을 갖다가 사는 것은 내가 원했을 때 사는 것이고요. 물건을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집을 짓거나 경작을 하거나 수목을 심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또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인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혼인 해소의 의사표시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적 자치를 실현한다는 말을 쓰고,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국가로부터 무조건 복종을 강요당하는 관계는 우리가 이건 공법관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민법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반인이죠. 이 일반인이란 얘기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인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이걸 시험 문제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갓 태어난 아이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직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 사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외계인은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반인은 제한이 없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매매 계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갖다가 이전받을 권리가 있죠. 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게 되면 당연히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를 가지고 와야지만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외교 사절로서 미국 대사라든가 일본 대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공법 관계는 적용받지 않지만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사가 나가서 물건을 사면 당연히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활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오늘 하루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해서 쓸 것이냐, 물건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재산관계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물건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권. 그 다음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갖다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 관계가 있겠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부모님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요, 누가 가족이 될 것이냐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의 자격을 갖다가 부여하는 친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재산을 누가 받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의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요걸 갖다 우리는 생활 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재산과 가족은 다시 재산은 물권과 채권 두 개로 나눠지고, 가족은 친족과 상속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요, 법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서 쓰이는 단어의 뜻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하고 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동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험 점수 얻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도화지에다가 하나씩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자, 뜻부터 하시는데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빌려주고 돈 받아서 수익할 수도 있고, 팔아버려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처럼 물건에 대한 지배적인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물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소유권인데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은 무조건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소유했다 이런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사람을 갖다가 소유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건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 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소유권인데요, 갑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집을 갖다가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갖다가 심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 공작물을 갖다가 설치할 수도 있죠. 이거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요 권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독점적 권리가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통해서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교재를 갖다가 내가 소유자다 그러면 거기다가 빨간 줄로 밑줄을 긋든 아니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갖다가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배권. 이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랑 절대로 친해질래야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수지간이니까. 그놈들이 툭하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대륙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아서 전쟁을 갖다 걸어왔기 때문에 그 깡패 같은, 그리고 교활한 인간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조선을 갖다가 지배를 했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강점기가 있어서 지배를 갖다 당했다고 하는데, 그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주변의 깡패 같은 다른 나라들한테 야, 조선을 내가 통째로 먹었으니까 너희들 간섭하지 마. 그래서 식민지로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는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독점성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배타성을 갖는 거죠. 배타성을 갖다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공개적 표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이것과 구별돼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채권은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특정인 갑이 또 다른 특정인 을에 대해서 약속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요, 예를 들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상대방 을에게요,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네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계약은 먼저 한 의사표시 청약하고 나중에 한 의사표시 승낙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청약은 무조건 먼저 한 것이고 승낙은 나중에 한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돼버리면 팔겠다 사겠다니까 매매라는 이름의 계약이 되는 거죠. 이 매매라는 이름의 계약이 체결이 돼버리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돈 주세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이걸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매매 대금 지급을 갖다가 청구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 그 돈 달라고 청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권리를 갖다가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돈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 주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머니에다가 돈을 갖다가 직접 넣어주거나 보따리째 싸갖고 와가지고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돈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특정인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요걸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매수인 을에게만 주장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제3자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요. 지배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주장하니까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이러한 계약의 내용은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드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물권과는 달리 공개적 표시, 공시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친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친족은 가족 구성원 자격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가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끌어안고 가족입니다 하게 되면 미친놈 소리 듣고 교도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혼인이 있어야지만 부부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혼인이 있어서 자녀가 출생을 해야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과 딸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자격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가족 구성원 자격이 결정이 돼서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갖다가 넘겨받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무엇을 받는다? 상속재산을 받는다. 상속재산을 갖다 이렇게 받는데요.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받는 것이니까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전부 받는다 이랬다고 우리는 포괄승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받아요? 살아있는 사람 상속인이 받죠.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부산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아들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들을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상속 개시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상속 개시지는 상속인 주소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은 돌아가신 분 주소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부산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부산에 소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동차를 갖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도 부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상속 개시지는 상속이 발생하는 장소는 살아있는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고 돌아가신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아울러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 모든 사람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딱 규율하는 모든 법원칙을 뽑아놓은 것이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는 법 원칙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 원칙이니까 이건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갖다가 간추려 놓은 것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공통 원칙이니까 재산관계도 다 적용이 되고 가족관계도 다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총칙은요. 재산관계에는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민법 총칙은 일부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전부 다 적용되는 거 재산관계죠. 그러나 가족관계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된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재산관계는요. 이득이 되면 저지르는 거니까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그러나 가족관계는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혈연관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혈연관계, 핏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총칙은 다 써먹지만 요 혈연관계는요.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민법 총칙 조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갖다가 많이 못 벌면 아버지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또 대학까지 고작 이렇게 대학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더니 취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있더라.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자녀가 아니다. 이런 것도 여기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재산 관계는 전부 다 적용이 되지만 가족 관계는 일부만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민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